이쪽에 또 두 분이 안 들어오셨군요. 자, 입지하고요. 입지 이제 선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 보시면 입지라는 것은요. 어떤 것이 장소를 점하고 있는 위치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입지라는 거는 경제 활동의 주체가 점하고 있는 장소를 입지라고 그래요. 경제 주체라는 거는 가게도 되고 기업도 되고 정부도 되는데 이 경제 주체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경제 활동이라는 걸 해야 돼요. 이 경제 활동이라는 거는 생산 활동도 있을 수 있고요. 소비 활동 뭐 크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생산하기 위해서 또는 소비하기 위해서 점하고 있는 장소 있죠. 그걸 우리가 입지라고 얘기를 해요. 자, 공장은 일단 생산하기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장소를 점하고 있을 거고 가게는 소비하기 좋은 장소에 그 위치를 점하고 있을 테니까 들어서 있는 장소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입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면 입지 선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이 경제 주체가 원하는 입지 조건을 갖춘 위치를 우리가 찾는 거예요. 즉 장사하려고 그러면 목이 좋은 걸 찾아야겠죠. 그걸 입지 선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주거지를 선정할 때는 거주의 쾌적성, 생활의 편리성을 감안해서 주거를 위치를 정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입지 선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걸 우리가 협의의 입지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넓은 의미에서는 적지론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입지 선정이라는 건요. 특정한 용도에 적합한 위치를 찾아주는 것이 바로 뭐다? 입지 선정이고요. 적지론이라는 것은 특정한 위치에 적합한 뭐를 결정해 주는 거, 용도를 결정해 주는 거를 적지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적지론과 결부되어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용도의 다양성이에요. 그렇죠? 우리 그 31페이지가 보시면 기본서 31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2절에 토지의 인문적 특성이라고 있죠. 네, 거기 가면은 용도의 다양성이라고 나오죠.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마지막 줄 있죠. 31페이지. 마지막 줄에 가게 되면 주어진 용지의 최적의 용도를 찾는 적지론의 근거가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즉 우리는 이 위치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용도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다양한 용도를 쓸 수 있을 때 가장 요 토지에 적합한 용도를 결정해 주는 게 적지론이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이용이 되는 최유효 이용이 되는 용도를 선택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원래 입지 효과라는 개념인데 일본에서 번역을 적지론이라고 번역을 해준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입지 선정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죠. 행위에서는 입지론의 논리를 빼놓을 수는 없죠. 부동산은 한번 장소를 정하고 난 다음에는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장소를 쉽게 바꿀 수도 없고요. 또 환경의 변화에서로부터 쉽게 도망 다닐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장소를 찾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장소를 찾는 것도 어떤 전문성이라는 게 뒷받침이 돼야 돼요. 그죠? 지금이야 우리나라의 편의점이라는 게 거리 제한 뭐 이런 게 없어가지고 난립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이 편의점이란 체인을 갖다 운영하는 기업에서는 점주들을 위해서 위치를 찾아줬어요. 분석을 해서.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부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만약에 여기 만약에 시청역이 있다 그러면 요 주변에서 가장 높은 건물의 옥상에 가서 그죠? 고객들이 흐르는 동선을 여기서 시간대별로 측정을 해줘요. 이거를 왜냐면 여기도 시청역 보게 되면 출구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특히 몇 번 출구 쪽으로만 사람의 유동이 많은 데가 있다고요. 유동이 많은 곳에 점포가 어쨌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시간대별 동선 파악을 다 해주고요. 만약에 이 뒤에 배우주로 이렇게 주거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또 저녁에 12시 이후로 이 지역의 소등 상태를 봐요. 12시 이후에 여기가 전부 다 깜깜해지잖아요. 그럼 24시간 영업을 해야 되는 게 편의점인데 12시 이후에 불이 다 소등이 되면 매출이 반토막일 거 아니에요. 그런 데는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의 유동성이 또 틀려요. 그렇잖아요. 출근할 때는 전철 타기 급하잖아요. 옆에 편의점이 있다고 들렸다 갈 만한 심리적인 여유가 없어요. 호상 내려가는데 퇴근해서 나올 때는 약간의 여유가 생길 수도 있고 먼저 그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이래서 이런 조건을 잘 찾아주는 게 중요하죠. 위치에 따라 매출의 차이도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저기 서울에 있는 노량진 수산시장에서는 지금은 이제 그 이전에서 어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3년에 한 번씩 추첨해가지고 이 위치를 바꿔줬어요. 자기들끼리. 그러면 목이 좋은 위치를 잡은 사람은 그 3년의 기간 동안에 목돈을 만질 수 있을 거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로테이션을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위치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그다음에 이제 뒤로 가면은 입진원에 대한 게 이제 나오죠. 산업별 입지론에 대한 건데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튀넨의 농업 입지론이라고 있어요. 이 농업 입지론에서는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게 튀넨의 고립국 이론이에요. 튀넨의 농업 입지론 튀넨의 고립국 이론을 얘기를 하고요. 이 고립국 이론의 기초에서 위치지대라든가 또는 입지교차지대라든가 또는 단순지대 이것들이 이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러면 이 튀넨의 고립국 이론에 대한 부분을 보시게 되면요. 거기 튀넨은 1826년에 고립국이라는 논문에서 입지론을 설명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튀넨은 시장으로부터 원거리에 입지한 토지 생산물에 비해서 근거리에 입지한 토지 생산물의 수송비 절약분이 지대가 된다고 하면서 지대론과 함께 농업 입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이론이 농업 입지론이면서도 나중에 현대적인 도시 지역의 입지론을 설명할 때 얘가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3번에 보게 되면은 입지 요인을 중시해서 지가가 토지의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는 현대적인 입지론의 기초를 제공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에 영향을 받은 게 알론소의 입찰지대 이론 또는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아요. 나중에 이제 그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 고립국이라고 했을 때요. 평야에 가상도시인 고립국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왜 제목이 고립국이냐면 이 도시는 자체 생산해서 자체 소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하고의 교육은 있다 없다. 교육은 없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시 지역 내 모든 평야는 다 동질적이라는 얘기는요. 이게 같다는 얘기예요. 비옥도는 동일하다 이런 얘기예요. 생산성은 다 같다. 그럼 생산성이 같은데 왜 지대의 차이가 발생하느냐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도시 안에서는 단 하나의 소비 시장이 존재해요. 요게 요 도시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의 중심은 몇 개밖에 없냐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이론은 단핵 도시를 가정해요. 단핵 도시를. 그리고 여기가 이제 지대가 되겠고요. 여기가 이제 거리가 된다고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지대가 발생하는 것을요. 생산물 가격과 생산물 가격에서 생산비와 수송비를 빼고 난 것이 바로 뭐가 되냐면 지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대라는 거는 일정 기간 동안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지대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뭐가 동일하다고 그랬냐면 비옥도가 동일하다고 가정했죠. 그래서 생산성이 같기 때문에 생산물 가격과 생산비는 일정하다고 가정을 해요. 그럼 결국은 지대는 어디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수송비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면은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럼 지대가 싸질 것이고 시장 안으로 들어오면은 교통비가 그만큼 절약이 되겠죠. 그럼 뭐가 비싸지겠어요? 지대가 비싸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비싼 땅에서는 비싼 작물을 심어야 된다는 논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게 현대 도시도 똑같잖아요. 도심에 가까울수록 땅값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무슨 농업을 하냐면 집약적인 이용을 하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제시한 거는 원예 농업을 제시했어요. 제일 가까운 곳에. 꽃 아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동양적인 사고에서는 아마 옛날 어르신 같으면 식탁에 꽃 같은 거 올라오면은 막 밥상이 날아다닐 수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서양 애들은 식탁에 뭐가?
장식 꽃이 있는 게 그 기본이고 꽃은 신선도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 그 사람 손이 많이 가야 되니까 필요한 도구를 시장으로부터 쉽게 조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들어가는 게 뭐를 제시했냐면 임업을 제시했어요. 임업이 목재예요, 목재. 근데 이 고립국에서는 운송수단이 이거라고 가정해요. 뭐 우마차. 그렇죠? 그리고 운송비는 거리에 비례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왜 목재를 갖다가 시장 가까운 곳에 위치했냐면 1826년대 정도는요. 독일의 연료 수단이 땔감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목재를 여기다 둘 수밖에 없어요. 목재라는 게 무게하고 부피가 크고 무겁잖아요. 얘가 외곽에서 만약에 우마치에 실어서 시장으로 들어오면은 이게 한 4박 5일 걸릴 텐데 그 사이에 땔감은 다 떨어져 갖고 사람들은 이 겨울에 추위에 덜덜덜 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 위치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토지 이용의 유형을 결정해 준 거예요. 시장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장에 대해서 작물이 경작하는 걸 얘기했을 때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게 목축업이에요. 자, 양이나 이 소를 사육을 할 때는 양이나 소 자체가 운송수단일 거 아니에요. 근데 개들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넓은 면적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대가 싼 넓은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맨 외곽에 위치한다고 가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이 지점에 따라서 토지를 어떤 이용을 해야 될 것인지를 결정해 주는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얘들을 이렇게 돌리면은 이게 뭐가 나오겠어요? 이게 원형이 나오는 거죠. 원형으로. 그래서 나중에 이 농촌 지역의 공간 조직이 일정한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분화된다는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라는 것에도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내용에 돼 있죠. 어떤 농작물에 대한 매상고하고 생산비가 일정할 때 어떤 위치의 지대는 토지가 시장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에 따른 수송비의 차이로 결정이 되며 이를 지대의 명칭으로는 무슨 지대라고 한다? 위치지대라고 얘기를 해요. 위치지대.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서 무슨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수송비의 차이가 틀리겠죠. 그렇잖아요. 그 수송비의 차이가 결국 뭐로? 지대로 귀착이 된다는 얘기겠죠.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면은 지대는 어떻게 돼요? 적어질 거고. 수송비가 적게 들어가면 지대는 커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위치지대와 수송비는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으니까 수송비의 절약분이 그건 뭐가 된다? 지대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대가 비싼 곳에서는 무슨 농업이 이루어지고 집약적 농업. 그죠? 지대가 싼 곳에서는 무슨 농업이 조방적인 농업이 이루어진다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요 튀년의 고립국 이론에 대해서는요. 뒤에 가서 이제 지대론 가게 되면 위치지대라고 또 등장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얘들도 기본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요. 얘가 20회 이전에만 나왔어요. 이 이론이. 네, 그래서 20회 이후에는 공업입지론하고 상업입지론까지는 출제를 했는데, 그렇죠? 네, 이 농업입지론은 언급을 안 한 거죠.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뭐 기본적인 내용 정도는 확인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얘도 계산 문제로 한번 출제했던 선례는 있어요. 이거. 근데 그 계산 문제는 간단하게 줬어요. 간단하게. 그거 어떻게 줬냐면 쌀 주고요. 세 개의 작물이 있을 때 요 세 개 작물에서 도심으로부터 19km 떨어진 지점에서도 이윤이 발생할 수 있는 작물이 있죠. 예, 걔가 뭐냐를 출제를 한 거예요. 출제했을 때 쌀에 대한 예를 들어서 생산물 가격을 주고요. 생산비 주고요. 그 다음에 단위 거리당 수송비를 이렇게 제시를 해요. 그래서 얘 생산물 가격이 얼마였냐면 150만 원. 생산비는 70만 원. 그 다음에 단위 거리당 수송비는 5만 원을 이렇게 줬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생산물 가격에서 뭐 빼야 돼요? 생산비 빼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수송비는요. 요 단위 거리당 수송비에다가 거리를 곱하면 돼요. 그러면 거리가 몇 킬로 지점이에요? 19킬로. 근데 킬로당 5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5 곱하기 19 하면은 얘가 얼마 나오냐면 95만 원 나와요. 그죠? 그러면 150에서 70 있죠. 남는 게 80이죠. 근데 수송비가 95만 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쌀에서는 이윤이 아니라 마이너스 15만 원이 발생하겠죠. 그렇죠?
그럴 때 출제자들이 지문을 줄 때 이렇게 배열을 해줬어요. 그럼 답이 몇 번이겠어요? 2번일 거 아니에요. 이윤이 발생하는 걸 찾으라는 거예요. 작물을. 근데 쌀은 뭐예요? 이윤이 발생하지 않고 손해가 발생했잖아요. 근데 2번을 제외하고는 다 쌀을 집어넣었다고요. 1을 제외하고.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돼 있었다고요. 쌀, 우유, 사과. 그러니까 쌀 하나를 계산하면 답이 나오게끔 배열을 해준 거예요. 하나 풀면. 이거를 세 개를 다 풀면 답은 나올 수 있어도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출제자가 첫 번째 쌀이 갖다가 이윤이 안 나오는 걸로 배열을 깔아준 거예요. 이거 하나 풀면 답을 찾을 수 있게끔. 근데 그거를 또 확인하지 않고 이걸 세 개를 다 풀고 이거 확인하는 건 무의미하죠. 그렇잖아요. 차라리 틀리는 게 낫지. 그냥 넘기는 게 낫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도 또 시험 운인데 이거부터 푼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꾸로. 바로 눈에 띈다고. 그럼 똑같은 경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나중에 기출문제에 보면 이 문제가 실려 있을 거예요. 보면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31페이지 가면 공업입지론이라고 있어요. 그죠? 거기는 이제 그러니까 여기 고립국 이론에서는 결국은 이 토지 이용의 유형을 결정하는 것은 그죠? 지대하고 수송비의 크기를 감안해서 이제 작물을 경작을 할 때 도심에 가까울수록 뭐가 절약이 되니까 수송비가 절약이 되니까 지대가 비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시장에 가까운 곳에는 집약적인 농업이, 외곽을 나가게 되면 무슨 농업이, 조방적인 농업이 이루어진다. 뭐 이런 정도라도 기초적으로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옆에 이제 가면은 무슨 이론이 있냐면 공업 입지론이 있는데요. 얘네는 이제 개념 정도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자, 배보의 최소 비용 이론이라고 있죠. 양가로 1번에. 그죠? 그리고 134페이지 가시면 거기 가면은 자, 상단에 보면 양가로 2번에 레슈의 최대 수요 이론이라고 있죠. 예. 그러니까 공업 입지론은 그게 두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알프레드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이라는 게 있고요. 어거스트 레슈의 최대 수요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일단 얘네는 제목에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얘는 무슨 이론? 최소 비용. 얘는 뭐? 최대 수요 이론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자, 기업에서 이윤을 얻기 위해서는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빼서 이윤이 발생할 거예요. 그죠? 근데 배버의 논리는 뭐냐면 이게 일정하다는 거예요. 수입이. 그럼 수입이 일정하다는 상태에서 기업이 이윤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걸 줄이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라. 이런 얘기가 되겠고, 여기 있는 레슈의 최대 수요 이론이라는 것은요. 얘는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빼서 이윤이 발생하는데 얘는 반대로 이런 논리예요. 비용이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어느 지점에서 생산하든 간에 생산비가 같아요. 생산비가 같다는 가정에서 기업이 이윤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수입이 높아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영문상의 N이죠. 소문자 N. N게 있죠. 상품의 판매 수량이 제일 많은 곳이 최적의 입지라는 거예요. 판매량이 높아질수록 뭐가 커지겠어요? 수입이 커지면서 이윤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레시라는 사람은 뭐가 제일 많은 곳, 수요가 제일 많이 존재하는 곳에 공장이 입지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시장 중심지예요. 시장에 위치하고 있으면 제품의 판매 가격에 운송비가 반영이 안 돼요. 그죠? 근데 시장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은 판매 가격에 운송비가 계속 플러스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판매량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럼 이윤도 적어질 거고. 그렇죠? 그래서 시장의 수요가 제일 많은 곳에 공장이 입지된다. 그래서 이거를 수요 원칙형 모델로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근데 얘는 시험에 나온 선례가 없어요. 얘만 이론적으로 이제 언급을 한 거니까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인지하시면 되겠죠. 자, 그럴 때 거기 배보에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는 최소 비용 이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해 드리면,
배번은 이 이론을 전개하기 위해서 입지 단위하고요. 입지 인자라는 것을 이제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입지 단위라는 것은 제품을 생산할 때 발생하는 개개의 비용 항목을 그걸 입지 단위라고 얘기하고요. 입지 인자라는 것은 특정한 장소에 입지를 하게 됨에 따라 이 비용에 대한 부분이 커지는 것도 있고 작아지는 것도 있을 거란 얘기예요. 여기에 입지하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비용 절약상의 이익을 입지 인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사람이 제시한 3대 인자가 있어요. 3대 인자가 수송비, 노동비, 그 다음에 직접력. 요렇게 세 가지 얘기했는데 여러분 시험상에서는 노동비를 갖다가 임금, 그 다음에 직접력을 직접이익 이렇게도 바꿔서도 내요. 근데 세 가지 요소가 있을 때 그중에 이걸 제일 중시한 거예요. 뭐를? 수송비를. 왜 수송비를 제일 중시했냐면 1930년대는 독일의 운송수단이 발달하기 전이에요. 그래서 전체 생산비 중에서 수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컸던 거예요. 그래서 얘를 제일 중시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배번은 세 가지 요인을 차례대로 비교해서 여기 있는 수송비하고 노동비 있죠. 얘는 최소가 되는 애. 직접 이익은 뭐가 되는 애? 제일 큰 애. 예. 그래서 그 지점을 찾아서 전체적인 비용을 고려해서 가장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입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배보가 고려한 3대 비용 인자는 수송비, 노동비, 직접 경제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도 뭐를 제일 중요한 인자로 봤다. 수송비 인자 131페이지 있잖아요. 배보의 그 최소 비용 이론에 의의에 보면 동그라미 1번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논리가 최소 수송비 원리라는 게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뒤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여기 묶어가지고 최소 수송비 원리, 노동지향 입지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이런 거예요. 나중에 이제 시간상 세부적으로 다 할 수는 없는데 기본적인 거를 얘기하면은 이런 거죠. 예전에 저기 우리나라에 자동차 회사를 보게 되면요. H 자동차가 있었고요. K 자동차가 있었고 D라고 하는 이제 국내 자동차 회사가 있었어요. 그죠? 지금은 얘네가 합병했고. 그죠? 네. 그래서 얘네가 그 생산했던 차 중에 경차가 있었어요. 앞에가 T로 시작되는 차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지금은 아마 얘가 기업이 바뀌어가지고 뭐 이렇게 달고 나올 거예요. 이게 달고. 그러니까 촬영을 하니까 실명은 얘기하기가 좀 그렇고 그렇다는 얘기죠. 이 회사가 자동차 공장이 인천의 부평 쪽에 하나 있었고요. 남쪽에 창원 쪽에 있었어요. 근데 이 기업에서는 얘를 생산하는 생산 라인을 여기다 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둔 이유는 여기서 생산해서 부산에서 선적해서 외국으로 수출했어요. 특히 유럽으로. 그러니까 유럽 애들이 경차를 선호해요. 그러니까 피아트라든가 왜 조그만 차 몰고 다니는 거 좋아하잖아요. 우리나라는 큰 차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조건 큰 거 좋아해요. 그죠? 그래서 왜 여기다 뒀냐면 여기다 생산 라인을 두나 여기다 생산 라인을 두나 이건 똑같아요. 비용 항목은 자동차 하나 생산하기 들어간 부품이 2만 정도 들어가 이런 거 다 똑같이 발생한다고요. 근데 여기다 생산 라인을 두면 여기서 생산해서 끌고 가면은 내륙 수송비가 대당 4, 5만 원씩 더 들어가요. 근데 여기다 입지를 시키면은 무슨 비용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수송비가 적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제일 먼저 이 지점을 먼저 찾으란 얘기예요. 일단 얘가 가장 최소가 되는 지점을 그 다음에 뭐하고 비교하라는 얘기냐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비교하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의 이론의 가정은 뭐냐면 노동력은 풍부한데 이동이 불가능해요. 그죠? 근데 임금은 지역 간의 격차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여기 대전이 있어요. 근데 창원에서는 인건비가 100만 원인데 대전으로 가면은 인건비가 90만 원이래요. 그러면 일로 공장이 이전하면은 인건비를 얼마를 절약할 수 있어요? 10만 원 절약할 수 있잖아요. 근데 대전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대전에서부터 부산까지 가는 내륙 수송비가 추가로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근데 추가로 발생하는 운송비가 10만 원 들어요. 그럼 공장은 이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을 거 아니에요.
이게 예전에 여러분 시험에는 이게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전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틀리게 한번 출제한 적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게 만약에 수송비가 10만 원 이하라 그러면 이전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최소 수송비 지점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뭐하고 비교하라는 얘기예요. 최소 노동비 지점하고의 비용 절감 효과가 어느 게 더 큰지를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고려하는 게 요 직접 경제를 고려하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이제 뭐를 얘기하냐면 원유 아시죠? 기름. 네. 이 원유를요 들여와서 바로 원료로 쓸 수는 없어요. 얘를 뭘 해야 되냐면 정제해야 돼요. 그럼 얘는 정제 시설이 필요해요. 그리고 얘가 원료로 사용하고 나죠. 그러면 각종 찌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찌꺼기를 처리하는 시설이 또 필요해요. 이게.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에 만약에 H석유화학이라고 하는 기업이 혼자서 이 시설을 설치해서 제품을 생산하면은 생산 단가가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질 거라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 원유를 공통의 원료로 사용하는 정유산업이라든가 또는 제철산업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입지해서 공동의 시설 투자를 통해서 이 시설을 설치해서 제품 생산하면 직접에 따른 이익을 기대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그것까지 고려해보라는 거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용이 가장 최소가 되는 지점에 공장이 입지된다는 게 배부의 최소 비용의 이론의 논리예요. 이게 세 가지를 기초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최소 수송비 원리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있죠. 최소 수송비. 네, 그래서 배부의 최소 비용 이론에서는 여러 비용 항목 중에서 수송비를 가장 중시해서 공업의 최적 입지는 최소 수송비 지점이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뭐를 제시했냐면 그게 왜 그 안에 들어가면 보편 원료하고 편제 원료 뭐 이런 것 있죠.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이 이론을 제시한 다음에 산업 특성에 따라서 어디에 그러면 공장이 위치하는 게 중요하냐 그걸 제시했을 때 이 사람이 제시한 게 인자가 세 가지잖아요. 그죠? 수송비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노동비 그 다음에 뭐 직접 뭐 여기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요 수송비 기초에서 이제 공장이 원료 지향형인 공장이 있고 또는 시장 지향형인 공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장의 성격에 보게 되면 원료 산지에 입지했을 때 수송비를 최소화하는 기업이 있을 거고 시장에 가깝게 갔을 때 수송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를 구분해 주기 위해서 이 사람이 만들어낸 게 원료하고 원료 지수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 우리 교재는 여기 그냥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게 원래는 이제 요게 설명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산업 특성별 입지 그래갖고 얘네가 이제 순서대로 배열이 되고 얘가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합쳐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면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보편 원료라는 게 있고 편제 원료라는 게 있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원료가 보편 원료라는 게 있고 편제 원료가 있는데 보편 원료는 시장 어디에서나 동일한 가격으로 구할 수 있는 물이나 공기 같은 애 얘기하고요. 여기는 편제 원료, 국지 원료는 특정한 지역에만 매장되어 있는 석유라든가 뭐 석회석이라든가 철광석이라든가 이런 거 얘기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면 원료 지수라고 나와 있죠. 상단에 가면. 네. 그 원료 지수라는 거는 뭐를 얘기하냐면요. 여기 분모가 제품의 중량이라고 돼 있죠. 여기가 이제 분자가 뭐라고 돼 있냐면 편제 원료 중량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표현은 빠져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료 지수라는 것은 제품 1톤을 만들기 위해 투입되는 편제 원료의 중량의 크기를 지수로 표현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량은 몇 톤 기준이에요? 1톤. 1톤이니까 1000kg일 거 아니에요. 얘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 투입되는 원료의 중량의 크기를 비교해서 상대적인 지수로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죠. 원료 지수를 계산하게 되면요.
원료 지수가 이른 것도 있고요. 1보다 클 수도 있고 1보다 작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수가. 그러면 원료 지수가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중량이 감소하는 산업이니까 얘는 원료 제한적인 산업이 되고요. 얘는 중량이 불변이니까 얘는 자유입지라는 거고요. 얘가 1보다 작다는 얘기는 중량이 증가하는 산업이니까 시장 지향형 입지를 선택해야 된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시멘트를 우리가 1000kg를 생산을 하는 거죠. 가정할 때 1톤이니까. 그럼 시멘트의 주 원료가 석회석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석회석을 1000kg를 투입을 하면 시멘트 1000kg가 나올까요? 그러긴 안 나오겠죠. 불순물이 있으니까 가공 과정에서 이게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럼 얘를 1000kg를 만들려고 그러면 최소한 못해도 얘는 한 1200kg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00분의 1200이면 약분하면 10분의 10이니까 1.2잖아요. 그럼 1보다 크죠.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제품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무게가 줄죠. 중량이 줄잖아요. 그러면 원료 산지가 있고 뭐가 있을 때 여기서 원료 1200kg를 시장으로 보내서 여기서 무게 줄여가지고 1000kg 만들어서 시장에 팔 때와 여기서 1200kg를 몇 킬로로 줄여서 1000kg를 줄여서 시장으로 보낼 때하고 어느 게 운송비가 싸게 맥히겠어요? 이게 싸게 맥힐 거 아니에요. 무게 줄여서 보내는 게. 여기에 수송비는 무게 곱하기 거래에서 결정이 돼요. 베버의 논리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중량이 뭐하는 애들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중량이 줄어든 애들은 어디를 원료 제한량에 입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감원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줄인다고 그래서 기업에서 구조정하면 감원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반대로 자 예를 들어서 제품이 콜라예요. 자 콜라를 100리터를 생산하면 투입되는 게 원액이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근데 원액을 100리터를 넣을 수는 없어요. 콜라 못 마시죠. 그러면 원액은 한 5리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100분의 5가 되면 얘 0.05 나올 거 아니에요. 1보다 작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콜라를 만들 때는 원액만 넣지는 않죠. 뭐가 추가가 돼요? 물 들어갈 거 아니에요. 탄산수나. 그죠? 나머지는 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애들은 무슨 원료인 거예요? 보편 원료니까 시장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원료라고요. 그러면 여기가 원료 산지고 여기가 시장이 됐을 때 그렇죠? 여기서 5리터의 원액 있죠. 얘를 그냥 시장으로 끌고 갈 때 운송비와 여기서 물을 95리터를 추가해서 100리터로 만들어 갖고 시장으로 보낼 때와 어느 게 운송비가 적게 맥히겠어요? 시장에서 할 때가 시장에서 원료 5리터를 끌고 와서 여기서 95리터를 추가해서 파는 게 훨씬 유리하죠. 그러니까 중량이 증가한 애들은 어디로 가라는 얘기예요? 시장으로. 그래서 글자 따면 우리가 주식 거래하는 증시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요 표현으로 나왔을 때만 맞출 수 있고 우리는 이제 원료 지수가 1보다 큰지 작은지에 대한 거를 내가 이해하고 있어야지 확실히 정리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입지 중량 이런 게 있는데 입지 중량이라는 건요 원료 지수에다가 이를 플러스한 개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 요 정도의 논리만 먼저 이해하셔도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량이 감소하는 애들은 어디로 가라? 원료산지로. 그래야지 뭐를 절약할 수 있다? 수송비를. 그러면 중량이 증가하는 애들은 어디로 가라는 얘기예요? 시장으로. 거기에 입지해야지만 뭐를 절약할 수 있다? 수송비를 절약할 수 있다. 그걸 묶어서 설명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노동비는요. 값싼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산업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노동력이 풍부한 곳에 입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노동지향형 입지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접지향형 입지라고 있죠. 132페이지에. 그러면 모여서 입지하는 것이 유리한 그런 산업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자동차 산업 이런 거잖아요. 자동차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 부품이 한 2만 정도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본체는 울산에서 생산하고 핸들은 인천에서 생산하고 타이어는 대전에서 생산하면 그 합치할 때 내륙 송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모여서 입지하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32페이지에 가시면 하단에 공업입지 형태의 예라고 나와 있죠. 거기 하면 원료 지향 입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산업에 보면 시멘트 공업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얘네가 중량이 뭐가 되는 산업이다. 감소하는 산업. 원료 주수가 1보다 크다 작다? 1보다 큰 애들. 여기 우리 교재는 그게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리고 옆에 이제 가면 시장 지향형 입지 있죠. 그러니까 얘는 중량 증가 산업이잖아요. 그죠? 중량 증가 산업이라는 것은 원료 주수가 1보다 크다 작다? 작다. 그래서 이제 그 산업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지향형, 직접지향형. 그 다음에 133페이지에 가면 하단에 자유입지형 뭐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일부 교재에 탈족산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건 운송비의 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는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얘기를 해요. 소위 얘기한 대로 고부가가치 산업이 있죠. 반도체나 이런 거. 근데 얘네들도 위치 고려 다 해서 입지해요. 왜냐하면 그 반도체 우리나라 저기 S반도체 그 근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고학력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의 근무 여건보다는 가족들의 삶의 질을 고려해서 대부분 대도시 인근에 기업들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S반도체 공장에 보면은 여기 수원이나 뭐 화성이나 이런 데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니까 간단하게 보셔도 되고, 뒤에 가게 되면 중간 지점 지향형 산업이라고 돼 있죠. 예, 그거는 뭐 얘기하냐면 아까 우리가 그 직접 이익 얘기했을 때 원유 얘기했었잖아요. 원유는 이 무게하고 부피가 크고 무겁기 때문에 얘는 선박으로 수송돼서 들어와요. 그럼 얘가 선박으로 들어와서 부산항에 입항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공장이 내륙에 대전 정도만 있어도 우리는 내륙에 수로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바뀌어요? 운송수단이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서 철도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내륙에서 운송수단이 바뀌어서 운송수단에 대해서 추가적인 운송비가 많이 들어가는 곳에 공장이 입지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포항이나 울산 등지에 석유화학단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게 여기 있어요. 여기서 운송수단 바뀌어서 바로 이적 지점을 최소화해가지고, 그래서 그게 중간 지점 지향적인 산업이다. 그래서 주로 대량의 원료를 수입하는 경우로 총 운송비가 최소인 수송 적환 지점에 입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적환이라는 게 이게 바꿔서 쌓는다는 얘기잖아요. 바꿀 환자고 쌓을 적자니까. 그러니까 운송수단이 바뀌면서 다시 내려서 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지점으로부터 거리가 최소가 되는 지점에 공장이 입지해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이게 처음 이제 이렇게 한 거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배보의 최소 비용을 일어나면 입지 삼각형하고 등 비용선을 그려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참고해도 돼요. 예전에 여러분 시험에는 그게 나왔어요. 시험에 또 그게 나온다 안 나온다 그렇게는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일단 3대 인자 중에서 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수송비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모의고사에서 혹시 선생들이 쓸 수 있는 거는 원료 지수 개념을 활용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배보의 공업입지론에서 낼 만한 게 실상 학계론 기본서에는 많이 안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에 오시면 우리는 134페이지에 있는 상업입지론 있죠. 예,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는 다 마무리하고요. 정책론으로 들어가시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오시면 레일리하고 허프에 대한 계산하는 요령을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해보고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이제 쭉 가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주실 거는 복습밖에 없어요. 복습 남아서. 그죠? 언제 한번 이제 그런 날이 오겠죠. 전원 다 남아서 이렇게 공부하는, 그죠? 그런 풍경이 쫙 그려지면, 펼쳐지면, 그죠? 그게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에게 불리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도 그 총각이 뜻한 바가 있어서, 그렇잖아? 나중에 이거 들라고 그러면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잖아? 아니, 들어갔는데 아무 실력이 없는 애가 들고 있으면 그걸 누가 쳐다보겠어. 그렇잖아?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뭐냐, 알겠지? 그리고 저녁반에 저기 그 주총각이라고 또 새로 왔어요. 예, 새로 왔는데 주총각은 또 인물이 훤해요. 예, 또 확인도 해봤죠. 아직 여친은 없대요. 그런 거까지 확인해가지고 지난주에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도 한번 해봐야 돼요. 그죠? 생각하면은 그리고 2줄 제일 끝에 있는 사람 결혼했어요? 지금 아직 안 했어요? 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임?